자, 이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전기의 중국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이른바 당에서 성으로 교체되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왕건의 고려가 건국이 되었을 때가 918년. 그리고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고 뭐 고려 성종이 즉위한 요 시기 거의가 소위 말하는 그 중국의 역사에서는 5대 십국 시대라고 그래요. 네. 907년에 이 당나라의 그 어린 황제 애제가 선양의 형식으로 주전충이라는 인물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때 세운 나라가 후량인데 다른 소위 말하는 중국 중원의 나라들이 후량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후량을 비롯해서 후당, 후진, 후한, 후주 그렇게 해서 5대의 나라다 해서 5대. 그리고 또 남쪽에도 이게 분열식이니까 자기들끼리 또 막 조그마한 나라들이 식국들이, 막 생겨요. 예. 그래서 이 식국으로 또 이렇게 막 분열이 되던 그런 시기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후당에서 후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이제 그 연운 16주의 문제인데 네네. 이거는 박하백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처음에 원건이 고려 왕이 됐을 때 918년 당시에는 이제 후량이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후량이 건국되었는데 이 후량에서 거기 아들이 이제 아위를 죽이고 이제 집권을 하니까 이 존충이라고 하는 자가 그를 제압하고 다시 후당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후당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이춘욱이라는 인물이 석경당이라고 하는 절도사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저놈이 꼭 나를 위협할 것 같다 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오히려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걸 눈치채고 이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직접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거란으로 가서 네. SOS를 치는 거죠. 음. 나를 도와서 저기를 물리치고 황제자를 나한테 준다고 하면은 내가 만리장성이 나면 지금 지도에서 나오는데 저 연운 16주라고 하는 데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신하가 되겠다. 네, 신하가 돼서 섬기겠다. 네.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란은 힘이 커지면서 이제 이 중원을 안 그래도 노리고 있었는데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네,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어렵다 해가지고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석강당과의 약속대로 이제 황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후진이 세워졌을 때가 원건이 이제 삼한을 통일했었던 그 936년 바로 그때였고요. 네. 어쨌든 이 연운 16주를 둘러서 이것은 하여튼 뒷날까지도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되죠. 예. 마치 이제 거란과 고려가 이 강동 육주를 가지고 맞습니다. 전쟁을 벌이듯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거란의 입장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거란을 세워 이제 황제가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석경장이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이 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보면 비슷해요. 야유라복이 916년 거란, 그 요나라 건국, 네. 우리 태조 왕건 2년 뒤인 918년 고려 건국.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 건국 시기부터 뭔가 이 라이벌 구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고, 이 태조 왕건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제 그 거란하고는 절대 이제 통제하지 마라. 금수의 나라다. 이렇게 운요 10절도 남겼잖아요. 바로 이 왕건이 왜 거란을 금수의 나라로 했냐? 발해를 또 무너뜨렸잖아요. 926년에. 그거는 결과적으로 거란의 입장에서 완전히 고려 영토 바로 코앞에까지 이 영토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전히 거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죠. 노른자의 중원 땅. 그러면서 마침 석경당이 도움을 요청해 오니까 이거 진짜 정말 이건 더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해서 후당을 무너뜨리고 연운 16주 지역까지 확보를 하면서 이때 뭐 기고만장하니까 국호도 대요, 이 큰 요나라라고 고치게 됩니다. 예. 이때 대요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거란으로 왔다가 다시 또 요로 바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그냥 거란으로 통칭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연운 16주를 거란의 입장에서는 중원 진출의 교두보를 얻었다고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연운 16주가 정말 자기들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위협 요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그 석경당 그 인물이 이제 연운 16주를 바치고 나서 네. 후진을 세웠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약속대로 신하로서 이제 충실하게 잘 섬기면서 있었는데 그 아들대에 이르니까 아들대에 있어서는 뭐 연운 16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하가 돼서 섬기는 거는 이제 나는 못 받아주겠다. 그건 아버지 약속이지. 예, 예. 해가지고 이제 버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고란이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이 친구를 날려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진 다음에 그 다음에 후한이 다시 들어서게 되고 예. 이 후한에서 또 뭐 이제 또 정변들이 일어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후주가 서게 되는데 네. 이 후주에서 후주를 세운 인물이 이제 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드린 얘가 이 사람이 이제 후주의 이대왕 그러니까 세종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영특하고 수완이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황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연운 16주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고란도 밀어붙이고 또 남쪽에 대한 통일 사업도 상당히 진행을 하고 네. 자체 내 개혁 사업도 잘해서 실제 뭐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송나라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잘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고 그 자식이 없게 되니까 이때 이제 측근이었던 주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하고 주광윤의 동생이죠. 그 태종. 송태중에 의해서 이제 마침내 송나라 그 통일 사업이 완료되고 그 이 혼란기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송태종이 이제 거란에게 빼앗겼던 저 연운 16주, 저거 원래 우리 땅이다, 우리 중국 땅이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이 거란과의 전쟁을 선언을 하고 나서게 돼요. 네. 이때 그 요나라 즉 거란의 왕은 성종입니다. 거란의 성종도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요. 12살에 즉위를 해서 그 소태우라는 태우가 섭정을 하면서도 이 태우가 그래도 좀 능력이 있어서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송태종과의 전쟁에서 직접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 지휘해서 이 승리를 결과적으로는 할 만큼 강력한 그 리더십을 보였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송태종은 연운 16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요. 네. 그래서 이 거란을 함께 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뭐 노획한 포로라든가 뭐 병장기, 재물 이런 것도 모두 이제 고려에 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연운 16주 영토 빼놓고는 다 주겠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근데 이제 성종이 선뜻 응하지는 않아요. 뭐 성종의 입장에서도 이게 굳이 그 고려에서 출병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계속 이 송나라 쪽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해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니까 성종이 마지못해 뭐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일단 말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출병은 안 한 거죠.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래도 이 송나라가 쉽게 거란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겠죠. 네. 이 판단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된 거죠. 왜냐하면 네. 일단 송나라가 패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고려를 놓고 송나라하고 거란이 계속 이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란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려가 이제 송하고 이렇게 서로 손잡는 거 이거를 일단 차단을 하기 위해서 바친을 청하니까 별로 고려에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선빵을 날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고려를 확실하게 제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종 12년 993년에 소손룡이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압록강을 건넙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1차 침입이 993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네. 자, 이 고려의 대응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순영의 부대가 압록강 건너왔다라는 게 전해지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군의 지휘부를 꾸려가지고 이제 바로 출병을 하죠. 네. 그리고 성종 역시도 직접 서경까지 가서 이제 군사들을 독려하고는 이선에 가 있는 거군요. 그죠? 일선으로 보내고. 자, 이때 특이한 것은 거란군이 이 소손룡을 앞세워서 출병을 하면서 공산군을 공격하면서 이제
초기에 전면전보다는 이제 글을 보내요. 네네. 일종의 이제 항복하라. 항복해라는 네. 글인데 이걸 봤을 때도 처음에 이제 중문사에 있던 서희가 보고는 글 내용이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예, 판단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게 탐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항복을 요구하니까 당시에 신하들 사이에서는 뭐 과연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항복하자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평양 그 서경 이북은 주더라도 항복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나중엔 아예 서경에 있는 국식 같은 것도 다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져 버릴 정도로 서경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게 되죠. 바로 이제 서희가 이런 우리가 외교의 달인이라는 그런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의 어떤 그 입장을 완전히 간파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고려의 영토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화친이면 된다. 그때 이 펼치던 논리가 바로 이 지역은 바로 지금의 우리 그 결국 수복하게 되는 강동 육주 지역은 옛 고구려의 땅이다. 그런 논리를 이제 설파를 하면서 또 문제는 지금 땅을 떼어주시면 영원토록 수치가 될 것이니 이 폐하께서는 궁성으로 돌아가시고 신들이 직접 나가서 싸운 연후에 다시 논의하십시다. 이러면서 일단 성종은 좀 뒤에 물러가 계시면 우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소선영 부대가 안용진 지역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 고려군이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함락에 실패를 하니까 소선영도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군의 그 전력 예상보다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다시 항복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고 이때 서희가 적진에 나가서 제가 직접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선영 주장의 가장 핵심은 너희 나라 즉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다. 그리고 이 고려의 땅은 원래 우리 소유였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 광개토단 그 활동하고 이럴 때 북방 지역까지 개척을 했지만 정말 그게 자기 땅이라는 이런 논리예요. 왜냐면 관례를 자기네가 네, 우리가 관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가 멋대로 차지한 그런 또 역사도 있다. 이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고려 땅에 대한 시비를 걸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너희는 왜 우리하고도 국경이 가까운데 왜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 두 번째가 핵심인 거예요. 예, 송나라를 왜 섬겨?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결국 뭐죠? 두 가지죠. 고려 땅 원래 그 땅 내 나라. 그 다음에 송과 이제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 거란하고 하친을 해서 신하로 섬겨라. 이 두 가지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하고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고려는 애시당초 건국할 때부터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천명한 바 있고 거기다가 이제 국호도 고구려의 국호 자체가 고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이름이고. 국호도 고려고 수도도 평양이다. 여기서는 약간 입봉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제2의 수도이긴 한데 어쨌든 수도도 평양으로 정한 것이다.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주장을 일단 제압했고 나라는 우리랑 가까운데 송나라랑 손을 잡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의 압록강 일대는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 애들이 와가지고 차지해서 그러고 있어서 너희들 찾아가기가 어렵다. 때문에 저들 다 물리치고 거기에 우리 성들을 구축하고 난다면은 얼마든지 가서 조빙하고 이런 거 다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소선영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래 그 수투부한테서 지령받고 왔을 때도 고려하고 화친하고 와라. 어쨌든 고려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와라라고 받고 왔을 테니까 뭐 긴급하게 무전을 때렸겠죠. 뭐 고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결국 압록강 그 이남의 땅을 그럼 고려 너희들이 알아서 정리하고 성도 쌓고 해라고 인정하고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너희 거란하고 우리가 잘 그 협상하고 잘 사귀려면 이 여진족이 문제다. 여진족이 지금 강동 육주 이 지역 차지하고 있으니 이거 해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조선령도 자신들도 그 골칫거리거든요. 저기까지 막 계속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 그렇죠. 고려가 선뜻 나서 우리가 잘 관리해 주고 그걸 기반으로 너희 나라하고 우리가 친교를 맺겠다. 이 문제의 접경 지역, 나중에 강동 육주가 설치되는 지역을 한번 지도로 살펴보면서 상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압록강 주변에서 최접경 지역이 이제 흥화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육주인데, 용주, 철주, 통주, 규주, 곽주. 이 저 지역으로 둘러싸여서 2차, 3차 전쟁이 계속 연운 16주처럼 네네.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시기에 저 지역을 한번 좀 눈여겨 두시면 아무래도 이제 2차, 3차 전쟁 때 계속 주요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이걸 답판을 끝내고 나서 네. 그 고려에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화 시중이었죠. 네. 박양효를 이제 거란에 보내가지고 약속한 대로 이제 얘를 다 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나라에다가도 사신을 보내는데 네. 사실 이제 그들 먼저 침입한 건 사실이니까 그 거란을 해서 우리가 복수하려고 한다. 같이 손잡고 거란을 치자. 원군을 보내달라. 이런 네. 차를 합니다. 네.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바로 거란과 담판을 해서 일정하게 또 우리가 확보할 것도 확보한 네. 상태인데 네. 아예 거란을 치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전 송나라의 제안을 역으로 이제 우리 쪽에서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송태종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했는지 되게 난감해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고려에서는 바로 송나라하고 이제 그 단교를 해버려요. 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요점이 저는 상당히 좀 독특한데.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강동육주를 개척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거란과 국경을 맞닿아 있게 되는 상황이고 송나라가 이제 또 거란을 무수하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 송나라와 관계에 굳이 이제 목매일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성종이 제16년에 이제 지방 행차를 하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네. 근데 성종은 죽기 전에 경종의 아들이죠. 계령군을 불러서 이제 왕위를 물려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성종에게는 이제 딸만 둘 있고 네.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음.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또 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 목종이 즉위하면서 경종의 부인이었던 이 헌해왕후하고 헌정왕후 두 사람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엇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유명한 천추태후가 네. 바로 이 헌해왕후 한 것이죠. 네. 바로 이 아들이 목종이 이제 왕이 되자 태후의 책봉이 돼가지고 섭정을 하게 되면서 그 반면에 이제 그 경종의 그 또 부인 또 다른 부인이기도 했지만 헌정왕후는 언니가 태후가 되면서 이제 궁궐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정왕후 집 근처에 정말 또 이건 운명이라고 할까요? 이 태조의 8번째 아들인 왕욱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또 이제 두 사람이 눈이 맞아 임신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 또 성종이 이를 알고 왕욱을 사천에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헌정왕후는 그 몰래 이제 그 나와서 이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아이를 낳고 죽고 이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뭔가 또 될 것 같죠. 그럼요. 그때는 그 아이가 이제 그 뒤에 현종이 되는 인물인데. 네, 정말 드라마틱한 이제 출생 과정.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종으로서는 그래도 왕손이고 하니까 네. 이제 잘 키웠게끔 해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걱정이 돼서 이제 불러봤더니 성종이 이제 야장아장 거릴 텐데 마치 성종을 이제 자기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매달리는 걸 보고는 아이고 애가 아빠가 그립겠다 해서 그 유배가 있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보냅니다. 근데 가서 보냈는데 오래같이 살지를 못해요. 아이가 5살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죽어버리고 말아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개경으로 돌아와서 왕손으로 이제 크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구한 운명이 진짜 시작이 됐죠. 바로 이제 천추태후에게
뭐 애인이 생긴 네. 상대가 이제 김치향이라고 이 외가 쪽 사람인데 이 스님 행세를 한 거예요. 네. 중 행세를. 그래서 이제 여기 박시백 하회의 그 그림에도 이제 이중 모습을 이제 하고 초기에는 있는데 예. 천추전을 자꾸 이제 드나들면서 이 천추대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뭐 계속 이제 뭐 우모 같은 게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종이 이를 알고 이 곤장을 치고 이제 김치향을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성종 사후에 이제 목종이 즉위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로 이제 그 목종 이후에 이제 김치향은 유배해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헌혜왕후 천주태후가 목종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김치향은 이제 인생이 다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와중에 목종 6년에 이 천추태후와 문제의 이 인물, 이 김치향 사이에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야심이 생기는 거죠. 이 왕자가 태어나면 김치향은 이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대원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가장 이제 타겟이 된 인물이 그 대량군. 우리 지난번 그 왕욱이 낳은 그 아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자니까 쟤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궁궐에 있는 12살의 대량군을 일단 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네. 절에 보낸 후에는 계속 암살 시도를 하는데 이것도 정말 또 드라마적 요소가 등장하는데 이 어떤 노승이 진짜 이 기록이 나와요. 침상 밑에 지하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숨긴다라는 거죠. 노승의 그런 정말 조치가 없었다면 대량군은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되게 컸다. 근데 노승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냥 노승호만 나오는 거죠. 아마 그게 주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절에.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득세했을 때 그 목종이 좀 어떤 정치를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처음엔 뭐 그 나름의 이제 그 왕의 직무에 충실해서 네. 뭐 서경을 호경으로 고친다거나 또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국방의 성부를 수축한다거나 그 다음에 과거제도 바꿔가지고 과거를 열흘 동안 열어서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이렇게 문 닫아가고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과거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하게 시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 이제 정치에 신경도 썼습니다만은 이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기 어머니가 워낙 천추태후가 워낙 많이 개입을 하고 그 개입하는 것이 또한 상당 부분은 김치향에 의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하늘이니까 어떻게 만류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치에 좀 실증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뭐랄까 아부하는 이런 친구들 옆에 두게 되고 그다음 특히 뭐 유행관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남이었다 그래요. 네. 일종의 이제 동성애적인. 예, 이 사람하고는 이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행관이나 또 다른 뭐 이충정이 하는 인물들 이런 인간들이 이제 거의 국정을 좌우하는 물론 이제 김치향이 이제 주도하고 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죠. 자, 이런 김치향이 득세하면서 목종도 이렇게 정사를 조금 멀리하고 급기야 이제 목종이 병을 얻었는데 대량군이 편지를 보냅니다. 예. 이 간악한 무리들이 자신에게 술과 밥을 주었는데 이게 뭔가 끄림직하니까 이걸 까마귀에게 던져 주었는데 까마귀가 바로 죽더라.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너무 위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목종은 그 신복이었던 최충순이란 인물을 이제 비밀리에 이제 불러가지고 저 대량군을 다시 궁궐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이때가 이제 목종이 굉장히 건강이 악화돼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좀 있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대량군을 불러오겠다고 하는 거는 대량군한테 선의하거나 선의하겠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면은 동궁에 둬서 즉 세자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러오게 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불러오게 한 거죠. 근데 워낙 이 김치향 세력이 사방에 뻗쳐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불러올 것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정말 바로 이 강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목종이 상당히 그 신뢰했던 그 참모 중에 한 명이 이제 강조였거든요. 이때 강조는 이제 국경 지역도 중요하니까
서북면 도순금 부사로 이제 가 있었는데 네. 워낙 자신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특히 김치향의 무리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협을 한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도록 궁궐로 들어오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목종이 부르니까 일단 당연히 강조는 그 출발을 해요. 네. 그런데 이때 이 요즘으로 치면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접하게 되죠. 용천에서 죄를 지어 쫓겨나는 무리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김치향이 권력을 잡으려고 왕명을 위조해 당신을 불러들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또 마침 또 강조의 아버지가 비밀리에 강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왕이 이미 돌아가셨다. 세상을 떴고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평정을 하라.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는 이거 정말 이 상황이 어떤가? 좀 상당히 혼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강조의 판단은 목종이 김치향에 의해서 이미 승하했고 그리고 이들 세력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왕명을 위조해서 부르는 거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강조가 이것에 대한 쿠데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이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군사를 일으킨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죠? 이거는 좀 짚어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강조가 돌아가서 이 네. 사람들 말을 듣고 음. 거기에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평양의 군사를 거의 다 이끌고 왔다라고. 처음에 갈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자기 측근들만 데리고 수행원들만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듣고 아버지의 편지도 받고 예. 이제는 목종이 승하했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이제 그렇죠. 착심하고 군사를 5천 명을 거병을 한 건데. 거병을 한 거죠. 내려오다 보니까 왕이 아직 살아있네. 네. 근데 이쯤 되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앞선 판단 미스보다 이때의 판단 미스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하들이 그 측근들이 뭐라 하냐면 이왕 거병했으니까 그 장군이 이제 대량군을 모시고 왕으로 세우고 목종을 제거하자. 안 그러면 당신은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미 역적이다. 처형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5천 명을 끌고 온다 치더라도 왕한테 와서 이러이러해서 그 역습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그러니까 신의 불경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어찌 본다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던 그렇죠. 건데 네. 그렇구나. 이미 나의 행동은 역적으로 치부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대량군을 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종을 제거하는 일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이제 정말 거병이 완전히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쿠데타처럼 돼버리는 거죠. 12.1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럼 이제 추대할 인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량군은 지금의 그 북한산 아까 말씀드린 숨어 있었던 데가 네. 진관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량군을 이제 모시고 들어와서 이제 임금으로 추대를 해버려요. 네. 그야말로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현종이 바로 이제 목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사실은 정변에 의해서 즉 목종을 강제로 폐위를 하고 그렇죠. 이제 올린 왕이 현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의 정변으로 김치향과 유행관 등 정말 소위 그 당시에 뭐 국정농단했던 핵심 인물들 처형당하고 천추태후의 친속들도 성으로 예배당하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죠. 네. 그래서 궁을 떠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한테 새 임금을 잘 모셔라. 네. 그리고 나는 그냥 물러나서 조용히 살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또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네. 강조 입장에서는 선왕이 살아있게 되면은 자신의 역모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계속 또 논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독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대놓고 또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목전 나 이거 못 먹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냥 그 칼로 시해를 해버리는데 강조가 이때 이제 그 신하를 보낼 때 만약에 먹지 않으면 처리하고 와라라고 이미 오다를 내린 거예요.
자, 현종이 즉위하고 바로 그 이듬해인 11월에 거란의 성종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는데요. 도대체 1차 침입과 2차 침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시 또 쳐들어왔을까요? 1차 침입 때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이제 소선영과 서해 담판으로 고려가 강동 육주 지역을 이제 차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거란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그런 그 요구 조건에 쉽게 이제 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강동 육주를 내주면서 일단 고려가 송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 맺지 않겠다. 이걸 일단 차단시켰잖아. 네. 그리고 이제 거란의 입장에서도 항상 그 김문, 이 신경 쓰이는 이 지역을 고려가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에서는 화친을 맺은 나라가 지켜주니까 이게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문제는 그때 이 송나라가 점차 이 세력을 회복해 나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송의 세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천사년에 또 중요한 그 맹약이 이루어지는데 전현의 맹이라고 해서 지금의 그 흔한성에 있는 전현이라는 곳에서 송나라와 이제 거란과의 이제 형제 관계를 이제 맺게 돼요. 어느 정도 이제 팽팽해지니까. 예.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전연의 맥을 맺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힘을 이게 대충 파악을 했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네. 하지만 이러이러한 정도 내에서 이제 형제의 관계를 맺고 해마다 뭐 비단 20만 피씩 뭐 보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거란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의 이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송나라는 거란에서 중요한 뭐 어떤 전쟁의 대상은 아닌 상황이고 생각해보니까 고려한테 저 조그만 나라한테 지난번에 가서 엄청 고생해서 갔는데 오히려 받은 건 하나도 없이 뭐 주기만 하고 온 것 같은 거잖아요. 네. 게다가 앞선 전쟁은 엄마가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없고 이제 자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왕들 자기 때에 또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성종은 이 고려를 제압함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거란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강조의 역적 행위에 대해서 응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얘네들이 이제 군사를 명분. 일으킨 예. 명분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조는 이제 그 조정의 최고의 실력자인데 그게 동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강조한테 전권을 줘서 음.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그들의 침입에 대비하게 합니다. 네. 자, 이 거란의 40만 대군과 이에 맞선 고려의 강조의 30만 대군, 역사적인 거란 2차 전쟁을 한번 지도로 보면서 예. 날짜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발발은 1010년 바로 이 현종 때죠. 네. 11월 1일에 이것도 중요한 게 거란 성종이 직접 전벌해 놨습니다. 네. 이 11월 초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일단 고려의 수도인 그 개경을 이제 정복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날씨도 춥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강조가 이끄는 고려의 본진은 일단은 개경으로 들어오려면 가장 요충지가 서경이니까 네. 서경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고 통주에 지금 저 지도에 보이시죠? 저쪽에 이제 진을 쳤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때 이 통주로 가는 최전선 중에 하나가 지금 딱 지도에도 나오지만 흥화진이었어요. 흥화진. 네. 바로 이 흥화진에서 고려와 거란의 이제 2차 전쟁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11월 16일이었고요. 사실은 이 거란의 입장에서는 그 거란의 왕이 직접 쳐들어왔고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일단은 실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 실패의 원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고려의 장군이 양규예요. 양규. 그래서 이 고려거란의 전쟁에서도 이 양규라는 인물의 비중이 꽤 크게 다루어졌는데 양규는 서북면 도순 검사였던 강조와 함께 이 서북면을 이미 오랫동안 지키던 장수였고 네. 이 강조가 강조의 변으로 도통사가 되자 이제 강조에 이어서 바로 그 후임 강조의 사례를 이어받은 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양규가 이끌었던 그 군사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흥화진 전투에 참여했을 때 3천여 명의 어떻든 그 병력을 활용을 해서 최전방이었던 흥화진을 사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1차 전쟁 서희, 2차 전쟁 양규. 양규, 3차 강감차 강감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1차, 2차, 3차 중에서 아무래도 대중적으로는 양규의 이름이 가장 덜 알려져 덜 있잖아요. 알려져 교과서에서도 덜 다뤄지고. 음. 근데 진짜 장수로서의 어떤 활약상을 놓고 본다면 정말 최고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양규라는 인물인데, 흥화진에서 이 거란의 주력 부대를 이제 막아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흥화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거란군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성을 반드시 꼭 함락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뭐 한두 군데는 이제 점령을 해야 그래. 자기네들이 물론이죠. 후방에 그죠? 다 놓고 갔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제 곽주를 함락합니다. 저 네, 비디오에서 네, 보이는 네. 곽주를 함락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기네 군사 6천 명을 남겨놔요. 근데 바로 이 6천 명이 지키고 있는 곽주를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통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 거란군들이 이제 물러갈 때, 또 회군할 때. 회군할 때 결국 그 과정에서 전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획격한 공을 세우게 되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흥화진만 지키고 있어도 그러니까요.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성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의 주 업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흥화진을 잘 지켜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싸움의 과정에서 손상된 성곽 같은 걸 보수하고 다시 이제 내부를 정비하고 이런 것에만 충실해도 이미 훌륭한데 그중에 소수 병력을 끌고 와가지고 곽주성을 쳐서 거기에 있는 6천 명의 적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양규가 2차 전쟁에서는 영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자, 문제는 이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란군 본진이 바로 통주로 향하는데 이 양쪽의 본진이 11월 24일 통주에서 맞서요. 네. 이거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펼쳐집니다. 근데 이때 강조 총사령관이었던 강조는 뭐 초기에 꽤 싸워보니까 상대가 별거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 앉아서 이제 바둑을 두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야전에서는 휘하 부대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통주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좀 불분명한데 여기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몰려왔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멋있게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쉽게도 입안에 음식이 좀 가득 있어야 식기가 편하다 하면서 아예 다 들어와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 들어와라 했는데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환각도 오는데 누굴 보겠습니까? 자신이 죽인 목종이 나오는 거죠. 목종이 환각 상태에서 선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보면서 막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미 다 들어와서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싸움에서 뭐 고려군이 3만 명이나 죽었다니까 그 대패를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자세는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데 성종이 그러니까 거란의 성종이 그래도 강조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신하가 돼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막 그 살을 도려내는 배에 내면서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데도 내가 왜 니들의 신하가 된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당당하게 나는 고려의 신하다. 거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후기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자신은 어쨌든 이때 최고 실력자이긴 했지만 그 거란에서 너는 역적이다라고 해서 그걸 명분 삼아서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이게 이제 확 다 알려지게 된 상황이고 만약에 돌아간다 손치더라도 그는 아마 역적으로 처형당할 운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포로가 된 다음에 돌려보내진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려의 신하의 임을 끝까지 이제 항변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모습에서 되게 인상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강조를 이제 어쨌든 뭐 잔인하게 처형을 한 후에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인물, 저항하는 인물 이제 그 왕규에게 이 거란이 정말 이 거짓으로 이 강조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왕규에게 보냅니다. 핵심은
이 도통사가 항복했다. 당신들 사령관이 항복했으니까 이 당신들도 이제 항복을 해라. 근데 이때 또 양주가 정말 이 전쟁 영웅답게 이 멋진 멘트를 날립니다. 나는 왕명을 받고 싸우지 강조의 명을 받고 싸우는 것은 아니다. 쓸데없는 수작 치우라고 너희 임금에게 오히려 전해라. 이렇게 또 정말 마지막까지 당당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통주에서 승리한 거란군이 곧바로 이제 서경으로 진군했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고려의 강감찬. 네. 예, 서경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어서 네. 뭐 나중에 이제 그 몽골군도 그렇고 이렇게 쉽사리 점령을 참 못합니다. 서경성만큼은. 네. 그래서 완강하게 잘 싸우고 있는데 이 조정에는 이제 잘못된 그 정보가 전해진 것 같아요. 서경성이 함락했다. 이렇게 되니까 서경성이 함락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막아낼 만한 성도 없을 뿐더러 개경으로 이제 순식간이니까. 예, 그리고 그 정도의 파워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항복하자라는 이런 주장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강감찬이 나서서 아직은 때가 아니고 일단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왕조 국가다 보니까 왕이 잡히거나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왕한테는 이제 피신할 것을 요구하고 신하들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파천을 권하게 되죠. 그래서 현종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참 또 좀 의아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현종이 피난 행진이 너무나 이제 초라합니다. 그 호위하는 군대가 고작 50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전쟁통에. 네. 이곳에서는 도대체 왜 그랬을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최소 뭐 500명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같이 가야 하는 기본 사람들만 해도 왕과 각종 그 부인과 뭐 시중 도는 사람들 등등 하면은 이 사람들만 해도 50명이 넘는데 네네. 이들에 대한 후위를 담당할 사람이 50명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피난길을 가게 되거든요. 피난길 자체도 대단히 험난했다면서요? 네, 가다가 이제 그 백성 일부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네. 또는 어떤 데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감당 관리가 오히려 또 위세를 떨면서 위협하기도 하고 네, 볼모로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피난길의 왕다운 아주 비참한 모습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나타난 지체문이라고 하는 인물이 끝까지 호위를 담당하면서 뭐 그런 외부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제 막아주고 하면서 무사히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죠. 어쨌든 현종을 끝까지 보위한 지체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 현종이 피난 갔던 곳이 전라도 나주예요. 그렇죠. 공주 거쳐서 이제 나주. 그렇죠. 공주, 전주, 나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나주에 가면 그 현종이 이곳에 피난 왔음을 알리는 여러 가지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이제 하는 것을 저도 이제 직접 보았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공주에서 피난 갈 때 이때 이 김은부의 맏딸이 옷을 지어서 바쳤고 이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왕비로 맞이해요. 원성왕후. 그러니까 보면 이런 그 역사 속에서도 왕이 피난길에 맺어진 인연. 우리 인조는 그 정묘란 때 공주로 피난 갔을 때 그때 이제 정말 먹을 게 없고 힘들 때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가져온 떡, 임절미. 그렇게 임절미가 되었다라는 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또 왕이 이렇게 또 한번 피난 가면 또 이런 스토리가 생기죠. 결국 이제 나주에까지 피난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 하공진이 군사 20여 명을 이끌고 현종을 찾아와요. 원래 목적은 강조를 처단하기 위해 출병했는데 이미 이제 강조는 처형이 되었고 이제 이 화친을 청하면 이제 철군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고, 시기가 됐다. 그러면서 하공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현종이 표문을 이제 화친을 청하는 표문을 작성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하공진이 가지고 가는 거죠? 거란군이 뭐 개경에 들어가서 뭐 태묘, 궁궐, 민가 상당히 이제 뭐 정말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철군해달라는 표문을 받자 이제 이 거란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표는 확실히 달성이 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완전히 이제 그 왕도 저 피난 갖고 이제 뭐 스스로가 이제 우리 그 거란을 잘 섬기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공진을 또 볼모로 잡아요. 고려 이거 자꾸 뭐 한번 말했다가 또 말 잘 바꾼다. 이런 것을 감을 잡았는지 볼모로 잡아 해군기로 오른 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거란이 이제 개경에서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현종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1011년 1월이니까 이제 2달 만에 철군을 네. 하게 되는 네. 거네. 네. 이렇게 해서 하공진을 볼모로 해서 철군하게 되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이제 철군하는구나 해서 철군길을 열어줘 버리면 더 이상의 쌍방간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전쟁이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고려의 장수들은 참 이걸 그냥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양귀 장군이 마지막 싸움은 제가 마치 노량해전에 임하는 이순신 같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보내버리면 될 거를 자기네들이 그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상대 본진을 공격을 끝까지 해서 추격. 끝까지 싸우다가 그야말로 전멸을 하죠. 네. 그래서 양교 장군이나 김숙궁 장군 같은 경우가 여기에 전사를 하는데 이것이 꼭 이때만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이후에도 뭐 원나라 침입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각 지역 성주들이 거의 이제 중앙조정에서는 됐다 이제 우리 항복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게 거의 결정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린 그런 거 몰라 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네. 그리고 실제 이런 완강한 싸움 그리고 그런 승리의 상당수들은 바로 이런 이제 각 지방의 성들을 책임진 장수들에 의한 거기에 이제 성민들과 다 같이 합세한 이런 싸움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이것이 진짜 이 수많은 외침 속에서 고려를 지키는 힘이자 고려의 어떤 단단함을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신들이 영토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장수로서의 어떤 무장의식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강했다. 이런. 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네. 이거 이제 피난 갔던 현종이 이제 개경으로 돌아온 뒤에 이 양교와 김숙흥 장군에 대해서 이제 벼슬을 더 높여주고 네. 그다음 그 부인들에게는 이제 해마다 얼마씩 이제 곡식을 제공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네. 이 현종이 양규의 공적과 명예를 기리면서 양규 부인에게 직접 교시를 내리는데요. 그 교시 내린 것을 일부를 좀 읽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남편은 장수로서의 지략을 갖추었고 올바른 정치의 도리를 알았다. 한번 칼을 뽑으면 만 명의 적군이 다투어 달아났고 강공을 당기면 모든 군대가 항복했다. 이로부터 성과진이 온전할 수 있었고 군사들은 더욱 씩씩해졌다.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불행하게도 전사했다. 빼어난 전공을 기록하여 이미 공에 따라 벼슬을 올렸으나 다시 전공에 보답할 생각을 간절히 하여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대에게 해마다 벼와 곡식 100석을 종신토록 내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침입 후 힘들게 철군했던 거란군 그 이후에는 좀 어땠나요? 예, 이 거란 쪽에서 이제 그 철군을 하게 되잖아요. 2차 침입 때. 그때 그 제안을 했던 인물이 이제 하공진이었고, 네. 이 하공진을 일단 데리고 갔어요. 네. 그 거란의 성종이.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참모로서의 능력도 있고 하니까 결혼도 시켜주고 대우도 이제 잘해주었는데. 거란에 가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공진이 고려로 나는 돌아가겠다. 이제 나의 임무는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관직까지 줄 테니까 라는 성종이 계속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공진이 나는 고려인이다. 살아서는 거란의 폐하를 모실 수는 없다. 완전히 감조 버전이죠. 끝까지 나는 그 고려의 신하지 거란의 신하는 아니다.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 침입 때 거란의 철군의 가장 큰 조건이 고려왕 현종이 친조를 하겠다. 그렇죠. 직접 예. 찾아와 뵙겠다라고 해서 이제 철군한 거죠. 예, 근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왔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동육주 저거 뺏긴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저거 왜 우리가 쟤들한테 그때 줘버렸지?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게 되면서 이제 강동육주 반환까지 이제 요구를 해요, 고려에.
근데 우리 당연히 고려는 이걸 거절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거란성종이 상당히 고려에 대한 어떤 뭐 적대감이랄까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사실 2차 침입 때 막강한 대군을 가지고 가서 어찌 보면 개경까지 초토화시켜서 돌아왔는데 강동 육주도 안 줘. 친조도 안 와. 성종의 입장에서는 좀 진짜 뭐 열불 날 만도 해요. 짜증나죠. 짜증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친조를 해라. 네. 강동육주를 돌려줘라. 그래서 사실불에서 요구를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반복되는데도 뭐 고려의 태도는 한결같았죠. 끊임없이 요구한 거죠. 네네. 음. 거기다가 이제 거란의 요구가 계속 거세지니까 고려는 또 보란 듯이 그동안 관계를 끊다시피 했던 송나라와 네. 외교 관계를 또 복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쯤 되니까 성종이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송나라의 외교관계 복원도 상당히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거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송나라와 거란은 그 이전에 전연의 맹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이제 송나라와 손잡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어떤 안보상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네. 이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고려 변경시대의 저기 흥화진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해서 노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이제 침략을 해오고 소소한. 네네 이걸 또 고려 선등이 막아내고 이러다가 마침내 소배합을 필두로 해서 10만 명의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3차 침입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소배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전에 2차 침입 때 이제 그야말로 야전사령관으로서 그 계급까지 왔던 인물이에요. 네. 한 번의 경험이 있는 인물이고 네. 고려사에는 소순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잘못된 표기라고 보여지고 소배합이 이제 10만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침입했을 때 드디어 이제 이때는 강감찬 장군이 상원사로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진두지하는 거네요. 그 당시에 이 강감찬이 상원수, 그 다음에 이제 강민첨을 부원수, 그러니까 총사령관, 부사령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20만 대군으로 거란군에게 맞서게 하였는데 그 2차 전쟁처럼 흥화진에서 거기 이쁘니까 그렇죠? 항상 그쪽으로 네, 이제 네. 쳐들어오니까 근데 이때 정말 아주 그 주목할 만한 그 전투 상황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성을 사수하는 전략이 아니라 소가죽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송 동쪽의 물길을 막았다가 거란군이 건너갈 때 두골 탁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많은 분들이 살수대첩 연상을 하시는데 사실 살수대첩에서는 후대에 그렇게 이제 강둑을 터뜨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록이 당대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도 그만큼 어떤 뭐 독사 가지고 터뜨릴 그 정말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기다 산소는 훨씬 큰 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네. 전천강은 그 막다가 그 볼일 다 보는 실제로 압록강 그 흥화진 강변 같은 경우는 건너갈 수도 있고 그 강폭이 얕은 강폭도 얕고 네. 낮은 곳이 많아요. 근데 압록강이라기보다도 이 흥화진을 이렇게 돌아가는 압록강 지류죠. 지류. 그렇죠. 지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제는 이걸 막았다가 어느 정도 터뜨리는 게 가능한 막았다가 전략. 터뜨렸고 이제 강을 건너던 이 거란군이 상당히 이제 우왕좌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매복돼 있던 고려군 기병들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대승을 거두는 바로 그런 전투가 바로 이 흥화진 전투. 그 수기 전투부터 2차 때하고 좀 양상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때 때만 해더라도 일단 그 거란군의 규모 자체가 더 컸고 그때 훨씬 강성했을 때니까. 그리고 성종이 직접 진두지에서 왔기 때문에 음. 그야말로 거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공격이기도 했고 네. 물론 그 당시에도 흥화진이나 곳곳에서 잘 싸워내긴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저들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미 중앙군이 편성이 돼서 네. 강감찬 지휘하에 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또한 뭐 1차, 2차 그 앞선 전쟁들을 겪으면서 제대로 대비했고 첫 싸움부터 이제 제대로 된 승리를 보여준 것이죠. 네. 이후에 이 거란군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만 보이는데 이렇게 첫 패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 옥죄는 그러니까 1차 때는 통주나 곽주 같은 공략을 하면서 한두 개는 거점을 마련하는데 네네. 이제는 거점 없이 그냥 개경으로 그냥 확 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때 흥화진에서 대패하고 개경까지 진군하는 과정에서
그 특이한 것이 후미를 공격해서 타격을 입혀. 이제 초기 그 1차 때는 왕규가 이 작전을 기습 작전을 많이 했는데 이때는 이 부원사 강민첨 장군이 이 전과를 올리는 그 일들을 벌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이거 강감찬하고 뭐 친척 아닌가? 예, 이름이 저는 좀 맨 처음에 비슷하잖아요. 강감찬 동생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친척은 아니고요. 네. 같은 진주광씨는 맞는데 네. 요 강민첨은 뭐 소위 말해서 그 진주 토박이기도 했어요. 고려 목종 때 과거에 급제를 하고 현종 때 바로 이 동여진 여진족이 지금의 이 포항 지역을 공격했을 때 격퇴를 해서 대장군에 승진을 했고 3차 침입 때 총사령관 강감찬 장군을 이제 도와서 부원수로 참전을 합니다. 아, 이 동계 쪽에서 활동했던 예. 인물이군요. 예. 그리고 이 흥화진 전투에서도 큰 전과를 이제 올렸고, 그리고 이 거란군이 개경으로 진군을 해올 때도 바로 이제 평안도 지역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이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네. 또 성과를 이미 전쟁에서 상당한 그 경험을 가졌던 그런 그 인물이었고, 3차 침입에 큰 공을 세우고 난 후에 1021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왕이 정말 이 강민첨을 그 전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후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고, 또 이때 내린 시호가 은열이라는 시호인데 네. 진주광씨 중에 은열공파가 있거든요. 은열공파의 파조가 되었고 아. 고려사 강민첨 멸전에도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강감찬이나 강민철이나 다 문관 출신이에요. 국제를 통한. 네, 예. 그러니까 이 시기 고려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사망간의 전투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이제 전체적인 큰 전투에서의 총사령관 역할은 항상 문관이 맡는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그렇죠. 모습입니다. 우리 여진족 정벌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윤관 장군도 역시 그렇죠. 자, 이제 이 3차 침입의 대미가 될 귀주대첩에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개경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좀 보면 2차 때와는 확실히 이 개경 진출에서의 이 거란군의 모습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배합이 장수로서 굉장히 좀 무능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게 강감찬의 유능함에 빗대서 보면 왜냐하면 좀 무능한. 2차 네. 때는 뭐 이 압도적인 군세로 개경까지 밀고 들어왔단 말이죠. 네. 이제 그때의 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 그때처럼 이제 이번에도 흥화진을 함락하지도 못하고 흥화진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오히려 후미를 공격당해서 굉장히 손실을 입고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또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습니까? 네. 이 성들을 지나쳐서 개경으로 곧장 진군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제 공격하는 군대가 압도적인 어떤 군사적 우세가 있을 때나 써볼 수 있는 그러한 카드인데 네.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해서 어쨌든 뭐 개경에 가면 뭔가 있겠지. 그래서 개경에 와봤더니 지난번처럼 이제 개경 함락해서 뭔가 네. 기지를 자기의 뭐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근거지를 생각하는 삼아서 뭐 네. 이제 협상을 하든 뭘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텐데 고려는 뭐 이래 충분히 대비가 돼 있었죠. 청해작전이라고 해서 청해작전을 펴서 일단 민가들 다 비워버리고 철거해버리고 네. 그리고 백성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와봐도 먹을 것도 없고 날씨는 그때 겨울이니까 한겨울이니까 춥고. 춥고 네. 그 다음에 뒤에 성들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후미로 공격당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서야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이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고려 측에다가 이제 철군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게 2차 전투와 중요한 차이가 2차 전투에서는 어쨌든 그들이 군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고려 측에서 이제 허공진이 가가지고 당신네 강조를 뭐 제거하려고 했던 원래의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철군하시오 라고 철군을 이제 요청하면서 받아들일 모양새가 됐지만 네. 이번에는 자기들이 먼저 우리 철군할게 길 비켜줘 이렇게 꼴이 된 거란 말이죠. 이미 이제 지고 들어가는 기대가 이미 형태였다. 꺾인 거죠. 네네. 네. 사면초가 내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소배합이 바로 철군 결정을 하는데 이 압록강을 건너서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쪽이 훨씬 군세도 강하고 상대는 이제 쫓겨가는 입장인데 이걸 그냥 보낼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감찬은 이제 전군을 귀주로 집결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귀주에서 그야말로 거란군하고 고려군 본진 대 본진이 만나는 대회전이 벌어지는데 네. 거란군의 입장에서도 이 귀주 싸움을 어떻게 이제 돌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도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하지만 이미 승기를 탄 고려군이 훨씬 더 이제 기세가 강했고 또 군세도 강했고 그래서 정말 귀주 대첩이라고 불리는 대승리를 일궈내게 되는데 이때 10만 명이 쳐들어왔다가 뭐 살아 돌아간 거란군이 뭐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의 네. 대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 대승리 때문에 이후에 거란과 고려의 관계에서 숱한 어떤 뭐 외교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정되긴 합니다만 거란이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 귀주대첩이. 귀주에서의 그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란의 성종이 정말 분노했겠죠. 이 소배합은 또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낙가죽을 먹히고 싶다. 거란 성종의 입장에서는 예. 그 이상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네. 이 황제의 또 매부라서 이제 파면시키는 것으로 그쳤다. 그리고 이때 좀 덧붙인다면은 강감찬의 어떤 고려군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물론 이제 싸움이 계속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측면도 크지만 이쯤 되면 틀림없이 그런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상대는 이제 하치를 했으니 좀 보내. 철군하려고 하고 있고 쫓기는 신세인데 뭐 지도 지나치게 궁지로 물면은 문다는 둥 하면서 이제 약간 유화적인 그런 주장들이 나옴직도 한데 네. 그런 거 일체 없이 바로 귀주로 집결해서 대회전을 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감찬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또 이때 사소한 것이지만 이 강감찬이 이때 나이가 72세. 그렇습니다. 이때가 1019년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5년 전에 이 72살의 노장이 이렇게 진두지휘를 해서 대승을 이끌었다는 것은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 원나라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있었던 김반경이라고 하는 인물로 그 사람은 순수 무장 출신인데 정말 스승 넘은 노장으로 이제 뭐 일본 원정도 가고 각종 중요한 전투를 지휘하거든요. 고려는 이렇게 이제 정말 노익장들을 과시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네네. 강감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감찬은 어찌 본다면 뭐 대기만 성형 인물이라고 할까요? 네. 이른바 이제 과거도 보면 이 당시 고려 초기의 과거는 조선이나 이제 고려 말처럼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이제 몇몇 중요한 집안에 공부한 사람들끼리의 과거일 텐데 그것도 강감찬은 36살인가? 서른여섯. 이때 가서야 급제를 합니다. 보통 뭐 20대 초반. 그러니까 그렇죠? 이른바 수재라고 하는 친구들은 20대 초반, 빠르면 10대 후반에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게 어찌 보면 좀 꽤 늦은 나이죠. 그렇죠. 예, 이부상서, 즉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부상서에 오른 것만 해도 이제 60대 대세거든요. 네. 이럴 정도의 무게감 있는 인물들은 60대면 벌써 이제 시중 자리에 최고 자리나 올라가는데, 대상 자리에 오를 텐데. 그렇습니다. 출생이 늦은 인물이긴 하지만 지난 2차 침입 때 이제 현종에게 그 피난을 제안해서 현종을 구한 이런 공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현종한테 굉장히 신임을 얻죠. 네,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어쨌든 백성들도 이제 이 전쟁 이후의 평화가 바로 강감찬의 그 지도력과 그 승리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태평성에다가 다 강감찬 덕이다라고 칭송할 정도로. 네. 실제로 강감찬이 송나라에까지 그 유명세가 떨쳤다고 하는데. 예, 강감찬이 재상으로 있을 때 그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와서 강감찬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문곡성이 오래 보이지 않았더니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이 문곡성은 학문과 필력을 관장하는 별인데 강감찬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록에 보면 강감찬은 키도 작고 좀 뭔가 이렇게 외모는 좀 호라했다 그래요. 볼품이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눈빛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 인물이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송나라 사신이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의 결정적인 대승으로 이제 고려 3차 침입까지의 과정들을 좀 마무리됐는데요. 자, 일단 이 1차, 2차, 3차, 이 30년에 걸친 고려 거란 전쟁 좀
총괄적으로 한번 좀 정리하면서 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 거란과 만나게 된 게,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도 이제 거란, 건국 초기에 이제 태조 왕건조차도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더랬고, 우호적인 관계는 한 번도 형성이 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행히 처음 쳐들어왔을 때가 그래도 꽤 고려가 안정된 성종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이제 서희 장군이 나서서 외교적인 담판으로다가 수월하게.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고 강동육주를 이제 우리가 확보하는 이런 전과를 올리잖아요. 이것은 서희가 당시 거란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주 꿰뚫어 본 네네네. 이런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거란은 송나라와의 전쟁이 급선무고 그렇죠. 때문에 우리를 다독거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괜히 와서 으름장을 놓긴 하지만 기회를 빌어서 오히려 우리 것을 확보하는 굉장히 영리한 이제 처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되게 뭔가 손해를 본 것 같단 말이죠. 자기들이 이제 좀 안정되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강동육주 내놔라 이런 마음을 이게 같이 갖게 되는데 마땅한 명분은 없고 해서 그 강주의 변을 구실 삼아서 쳐들어온 게 이제 2차 전쟁이고, 이 2차 전쟁은 그야말로 거란의 모든 총력량을 동원한 대규모 이제 공격이었는데, 개경까지 이제 거란군이 짓밟고 내려오고, 그리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 가야 하는 이런 고초를 겪긴 했습니다만,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한 것이 아니고, 하공리 같은 인물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되, 양규 장군이나 김숙훈 장군처럼 그야말로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면서 상당한 이제 타격을 입히는 이건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분명히 심어준 전쟁이 이제 2차 전쟁이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지나고 보니까 아무래도 억울한 거죠, 그들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명분상으로라도 강동육주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내려온 게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제 3차 전쟁이잖아. 네. 하지만 3차 전쟁에서 제대로 준비된 고려군에 의해서 제대로 흠줄이 났고, 그 이후로도 물론 여러 가지 외교적 갈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거란이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할 수 없게 된, 침략할 생각을 못하게 만든 전쟁이 이제 3차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거란과 고려 사이에 어쨌든 외교적 관계 위주로 긴 평화의 시대. 네네, 평화의 시대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